자, 오늘은요,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현대사회와 사회변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정리를 끝냈습니다. 다시 정리하시면요,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중요한 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구분하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구분하면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거시와 미시, 거시의 기능론, 갈등론, 미시의 상징적 상호작용, 그리고 교환 이론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에서 연구 순서 있죠. 순서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에서 변별력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 가서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통계, 가설 검증, 결론 노출, 그리고 일반화까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꼭 정리를 하시고요. 물론 자,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특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양적과 질적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된 내용 우리 배웠죠. 질문지법, 실험법, 양적, 문헌연구법, 그리고 그쵸. 문헌연구법은 양적과 질적 다. 그리고 우리 자, 질적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그쵸.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자료 수집 방법도 잘 기억하시고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연구 태도가 있었죠. 그래서 성찰적, 객관적, 개방적, 상대주의적 태도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주제 1번이었고요. 주제 두 번째는 개인과 사회에서 사회화라는 거 배웠고요. 그렇죠? 사회화, 얘기사회화, 제사회화, 탈사회화, 사회화 기관을 그렇죠? 공식적, 비공식적, 1차적, 2차적으로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개인에서 중요한 지위, 역할, 행동, 그렇죠? 역할, 갈등. 요것이 또 가장 많이 헷갈리게끔 나오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바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기억나시죠?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바로 사회 집단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사회 집단을 우리가 나눴죠. 내 집단, 외 집단, 1차 집단, 2차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중거집단. 그리고 자, 조직에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공식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관료제. 관료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탈관료제, 자발적 결사체의 그렇죠? 자, 우리 친목단체, 시민단체, 이익집단을 배웠습니다. 하나 빠뜨린 것 중에요. 우리 그 일탈과 관련된 이론이 있었죠. 일탈과 관련된 이론. 아노미,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이론. 요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아노미 현상과 자,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 그 세 가지 여러분들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 세 번째에서는 문화를 배웠었죠.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자, 올바른 태도, 잘못 이해하는 태도,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로부터 벗어난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극단적 상대주의 꼭 기억하시고요. 문화 변동 있었죠. 문화 변동의 결과,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 그리고 자, 완전 거부하는 그쵸? 자기 문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문화 복고 운동 이런 걸 배웠습니다. 문화가 변하면 그에 따른 그쵸? 변동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죠. 문제점이 뭐가 있었죠? 그쵸? 아노미 현상, 문화 충격, 문화 지체 현상, 물질 문화에 비해서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주제 네 번째에서 배웠던 것은 사회 계층화 현상입니다. 이 주제도 역시 변별력을 갖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 계층화 현상의 이론, 계급, 계층, 계급의 그렇죠. 갈등론, 계층의 기능론 기억하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그 계층에 있어서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의 이동.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상중하를 주고 물어오는 표 분석하는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것은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었죠.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중에 사회보장 제도 중에 뭐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배울 것은요.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현대사회와 사회 변동인데요. 주제로 따지면 두 개의 주제를 배울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상생활과 자, 사회제도죠. 사회제도. 그러면 사회제도가 뭐냐? 일상생활에 나타난 사회제도가 뭐냐? 사회제도란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 사회 전체의 유지, 존속시키는 행위 규범을 우리가 사회제도라고 한다. 뭐 많죠. 뭐 가족제도, 정치제도, 교육제도, 뭐 종교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제도로 하죠. 그러면 이 사회제도가 갖고 있는 자, 특징은 자, 목적이 있죠. 가족제도가 목적이 있고 그 안에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목적성. 그리고 상호 관련성입니다. 자, 사회제도라는 것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요,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성. 그렇죠? 구속을 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 변동성, 뭐 행위 예측성,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제도의 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두 번째 이제 가족제도인데요. 자, 가족제도. 가족제도는 뭐 확대 가족과 핵가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확대 가족은 두 세대 이상의 부부나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거죠. 전체 뭐 가족의 결속력을 자, 강화시키고 정서적 안정감, 예.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는 가족 제도를 확대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은 아무래도 단점이 있겠죠. 대개 확대 가족에서는 여성들의 희생을 좀 더 강요를 하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라든가 그렇죠? 개성을 경시하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확대 가족이더라. 자, 오늘날 핵가족. 핵가족은 이제 부부 중심이죠. 부부 또는 그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그러니까 2세대 이하의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핵가족의 특징은 구성원들의 자유와 창의력을 존중하고 수평적 관계를 갖고 있죠. 민주적이고요. 그리고 구성원의 뭐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의 자, 구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이란 것은 역시 뭐 자녀 양육 문제라든가 가족 해치 문제, 노인 문제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핵가족이더라.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가족과 친족의 기능이 있죠. 자, 가족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고 또 가족 구성원의 사회화와 양육을 보호하고 그리고 성적 욕구라든가 제도적 충족을 강조하고 있고 정서적 유대감, 안정감, 오락의 기능, 소비와 생산의 경제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자, 가족의 자, 기능이더라. 자, 오늘날 가족의 기능이 변하고 있죠. 자, 가족의 기능이 자, 변하고 있더라. 산업화가 되면서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기능, 자, 가족 기능이 전문화되고 있죠. 가족 기능의 전문화. 자, 그리고 오늘날 현대 가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뭐 정서적 유대감을 상당히 중시하기입니다. 정서적 유대감, 안정감을 중시하고 있더라. 자, 그쵸. 뭐 이 정도를 기억하고요. 뭐 생산과 소비가 나눠져 있죠. 생산은 주로 기업이 주로 소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가족의 특징이더라. 확대 가족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했죠. 가족 노동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지만 오늘날 핵가족에서는 생산은 생산 따로 소비의 주체로서의 가족의 기능들이 변하고 있더라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 가족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정서적 안정감, 유대감 이렇게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기능 자체가 핵가족화가 되게 되면서 가족 간에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 안정감이 많이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현대 사회의 친족의 범위도 역시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서 친족 집단의 뭐 통제력, 규제력 자체가 많이 약화되고 있더라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족 문제. 자, 여기도 그냥 참고로 하겠습니다. 가족 문제 해결의 방법. 자,
핵가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죠. 뭐 이혼율의 상승이라든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노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가족 해체 현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혼, 별거, 뭐 청소년 비행, 노인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하게 하나를 집어서 정리할 거는요. 이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보는 관점. 자,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거시의 두 가지, 기능론, 그렇죠? 갈등론. 그리고 자, 상징적 상호작용. 또 우리가 교환 이론이 있었죠. 교환 이론. 네 가지로 나눠서 가족의 문제를 자, 바라다 볼 수 있는데요. 기능론에서는 가족 상호 간에 가져야 될 기능, 가족 역할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 균형이 깨져서 조화가 깨져서 가족 문제가 등장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그 기능이 여성 집단을 소외시키는 과정에서 가족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상징적 상호작용은 가족 간의 서로의 상호작용, 즉 경험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가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교환 이론은 서로의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니까 가족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뭐죠?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조화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갈등론은 그 남성 집단의 지배 구조가 여성 집단의 피지배 구조를 착취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그거를 변동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상징적 상호작용, 주관적으로 서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면 되겠고요. 교환이론은 뭐 주고받는 것이 평등해지면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회주도에서 가족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교육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이죠. 교육제도. 교육제도에서는요, 자,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 관점, 바라보는 관점에서 두 가지, 기능론의 입장과 갈등론의 입장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자, 교육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취학률, 진학률을 향상시키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갈등론은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배려,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요. 여기가 자, 가족이고요. 가정. 자, 여기가 학교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회가 됩니다. 하나를 더 그려볼까요? 가정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요. 사회가 있습니다. 자, 가정이 학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학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가정이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 사회에 미치고요. 학교가 사회에 미치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를 우리가 민감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도라고 보면요. 자, 가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플러스 3개라고 하고요. 학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라고 보고요. 가정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플러스 3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자, 하나는요. 가정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자, 하나고요. 가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교육제도, 특히 자,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관점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걸 가라고 한다면 가는 가정 환경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가정 환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불평등 구조가 가정 환경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관점이죠? 갈등론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학교의 서열은 가정 환경이 이미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서열화 시키는데 쫓아가지 못해서 떨어져 있어요. 쉽게면 뭐 대학을 못 갔다고 하더라도 가정 환경이 못 간 그 자식의 사회적 지위를
가정 환경에 의해서 고스란히 유지를 시키는 거죠. 그 이미 가정 환경에 의해서 뭐가 자 서열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갈등론의 입장의 그런 그 모식도고요. 자 이쪽은요 나라고 보면요 가정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가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의 제 기능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보죠 사회에 진출해서 얻는 지위가 많다는 거죠. 자 그건 결국 뭐죠? 기능론의 입장에서 자 보고 있는 거죠. 교육제도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식도를 가지고 물어오는 문제도 자 수능이라는 시험에서는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어떤 게 기능론이고 어떤 게 갈등론인지를 잘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제도인데요. 종교제도도 역시 자, 두 가지 관점이죠. 자 관점 기능론의 입장에서 종교제도를 어떻게 보느냐 기능론 갈등론의 입장에서 종교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사회를 유지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더라. 갈등론은 종교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현 사회를 정당화시키는 사회 변혁을 저지시키는 수단이 종교더라라고 보는 입장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제도와 종교제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다섯 번째는 대중매체입니다. 문화에서도 대중문화라는 것이 나왔지만 대중문화를 자, 전파하는 데 가장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 대중매체가 되겠죠. 대중매체의 유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쇄매체도 있고 음성매체도 있고 영상매체 최근에 가장 중요한 뉴미디어 그렇죠?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고 쌍방향의 자,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있더라. 역시 이 대중매체도요. 자, 관점입니다. 관점. 대중매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기능론의 입장이 있고요. 갈등론의 입장이 있습니다.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사회를 잘 적응시켜주고 사회의 안정과 조화와 균형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중매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 그 갈등론의 입장에서 보는 입장은 뭐죠? 이 대중매체는 현행 지배집단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된 것이 갈등론이더라. 대중의 정치적인 무관심을 조장하고 정보를 은폐 조작하는 것이 바로 대중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대중매체들의 문제를 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변동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대중매체를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과 사회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드렸는데요. 뭐 사회제도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가족제도가 갖고 있는 관점, 교육제도가 갖고 있는 관점, 종교제도가 갖고 있는 관점,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시는데요. 바로 사회문화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관점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주제 1에서 배웠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개인과 사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관점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자, 5장의 일상생활과 사회제도는 잘 아마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자, 우리 6장의 현대사회와 사회 변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의 현대사회와 사회 변동, 즉 사회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우리 자, 사회 변동과 근대화입니다. 근대화. 자, 문화가 변하듯이 사회가 변동하는데요. 자, 우리가 사회 변동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 근대화, 즉 산업사회가 되겠죠. 산업사회가 등장을 했던, 즉 산업사회로 이행됐던 시대가 바로 근대화 시대이기 때문에 산업사회 특징부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공업화, 또 제도와 조직의 변천, 바로 이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관료제라는 거대한 조직을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직이 등장을 하고요. 시장경제라는 것이 정착되고 민주화가 정착됐던 것이 바로 현대산업사회죠. 또 인구도 변천되고요. 그렇죠? 가치관도 뭐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합리주의, 평등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확산되었던 것이 바로 현대 오늘 그 산업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화의 의미와 전개인데요. 자, 근대화가 뭐냐? 근대화가 전통사회에서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자, 이행되는 과정이죠. 우리가 산업사회를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정치적으로는 정치면에서는 민주주의, 민주정치 제도라는 제도가 확립이 되었던 시기를 근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 보통선거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근대화의 이행 과정이더라. 경제적으로 보면요. 경제면은 시장 기능이 질서가 이제 확립되고, 즉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제면에서 근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사회면으로 보면요.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확산되는 과정이 바로 근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문화면으로 보면요. 대중문화. 대중문화가 확산되는 시기를 일반적으로 근대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대화의 과정을 보시면요. 자, 근대화의 과정. 선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발 선진국. 선진국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바로 아래로부터의 자, 바로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생적인 근대화, 시민 중심의 근대화가 이루어졌고요. 후발 선진국 같은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국가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중심, 국가 주도로 자, 바로 근대화가 이끌어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요. 자, 그 과정에서 자발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졌던 선진국들은 두 가지, 아래로부터 혹은 위로부터. 개발도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중심으로서 공업화 성장 전략을 통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자, 이론이 있는데요. 근대화와 관련된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 크게 두 가지 자, 이론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근대화죠. 근대화. 자, 이걸 우리가 근대화를 보는 관점으로 자, 정리하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근대화론이 있고요. 근대화론. 하나는 종속이론이 있습니다. 종속이론. 일반적으로 우리 근대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관점인데요. 근대화론은 말 그대로 서양의 것을 근대화라 여기고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사회 진화론의 입장에서 자, 서구 선진국의 발전된 곳을 그대로 모방해서 쫓아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근대화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농업사회가 그다음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가는 것. 그거에 대한 출발의 선도적인 입장이 선진국 아니겠어요? 그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근대화론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종속이론은 자, 이미 자, 자본을 갖고 있는 서구 선진국의 자본에 의해서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의 속도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중심부와 주변 국가로 나눠져 있는데 중심부가 주변 국가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근대화의 속도가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하려면은 그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종속이론인데요. 주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종속이론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블랙박스에는 안 나왔는데요. 그냥 근대화 이론을 보는 관점을 근대화론과 종속 이론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는요. 사회 변동을 보는 관점. 사회 변동을 자, 바라보는 관점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요. 자, 순환론이라는 자, 사회 변동 이론이 있고요. 하나는 진화론이라는 사회 변동 이론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이 결국 이 근대화론과 거의 자,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회 변동의 진화론을 통해서 근대화론을 설명하는 것이죠. 진화, 이미 발전된 것이
앞서간 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주장이고요. 순환론은 역사 발전 변동처럼 역사가 생성되고 성장하고 발전되고 쇠퇴하고 소멸되는 과정으로 사회가 변동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변동론에서 보는 순환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 진화론이 근대화론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기억하시고요. 순환론은 역사 발전에 의해서 변화를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끝냈고요. 두 번째는 농촌과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과 도시. 자, 일반적으로 농촌의 특징 그리고 도시의 특징이 있죠. 뭐 직업 구성, 이동성, 인간관계, 사회 통제, 사회 변동, 환경, 상호관계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농촌의 특징과 뭐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농촌과 도시와 관련된 문제 유형은요. 표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자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고 그 농촌 사회의 어떤 문제점, 그 도시의 어떤 성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물며 이 농촌과 관련된 농촌 문제도 역시 그렇죠? 도시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서만 충분히 읽어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뭐 농촌, 도시의 특징, 도시 문제, 농촌 문제의 성격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정보사회인데요. 정보사회에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 중에 정보사회를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에 뭐였죠? 타원형의 계층구조였습니다. 타원형. 정보화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뭐였었죠? 우리 모래시계형 계층구조가 있었죠? 모래시계형. 그래서 정보화 사회 낙관론이 타원형, 정보화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바로 모래시계형 계층구조였다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 시계형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정보화 사회가 뭐냐? 정보가 모든 부가치의 창출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산업 사회는 아무래도 다품종, 그렇죠? 대량 생산 시대죠.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였던 시대에서가 정보화 사회라고 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그리고 산업 사회는 노동이라는 것,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정보화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사회로 넘어왔던, 그리고 사회 조직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에서는 관료 조직이라는 체제가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었다고 본다면은 정보화사는 탈관료 조직, 뭐 팀제라든가 네트워크라는 그런 조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했습니다. 정보화사를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무래도 그쵸, 모든 정치적으로 참여가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는 그만큼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는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보화 사회의 낙관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정보화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어떨까요? 권력이 정치적으로 보면 집중되고 있고 오히려 정부 조작,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과잉 참여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더라. 경제적으로는 대량 실업의 상태가 등장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회가 불평등되고 인간 소외 현상, 빈부격차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등장할 수 있더라. 문화는 오히려 창의성보다는 획일성, 그리고 특정 문화에 종속되는 문제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 정보화 사회를 보는 부정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장에 있는 현대사회와 사회 변동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회 변동과 관련된 또 근대화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농촌과 도시 문제를 공부했지만요. 실험 문제, 이런 정보화 사회의 특징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실업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기출이 한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제 시간에 배우는 내용 정도만 충분히 인식하시면 사회문화의 실험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5번째 주제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사회제도 속에서 나타나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현대사회와 사회변동에서는 사회변동과 근대화에서 근대화의 의미, 또 근대화의 이론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총 3강에 걸쳐서 사회문화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좀 짤막짤막하게 넘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본 강좌를 충실하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는 정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